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이 정부 여당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교육 치적으로 자랑을 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무늬만 그럴듯하다고 비판해온 것, 바로 입학 사정관제를 뜯어고치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내용의 핵심은 이 스펙 반영을 금지하는 겁니다.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이나 각종 인증시험 성적, 그리고 각종 자격증 등을 입학 사정관제 전형에서 반영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못 박는 조항이 들어간 거죠. 아주 잘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악폐 때문에 입학 사정관제 전형이 부모 잘 만난 아이들의 입학 뒷문 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잘한 일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일은 단속일 겁니다. 이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발효가 되더라도 대학이 뒤에서 딴짓을 하면 소용없을 테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솜방망이가 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오늘 탈탈 인터뷰에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 된 지 오래인데 이 문제를 낱낱이 그리고 세부적으로 뜯어본 분이 계십니다. 바로 신광영 중앙대 교수인데요. 이 신 교수는 최근에 펴낸 한국사회 불평등 연구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추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신광영 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한국 사회 불평등 이야기야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IMF 외환위기 이후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 것 같은데. 네네. 몇 가지만 좀 뽑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네. 이제 그 세대 간 불평등보다 계층 계급 간 불평등이 훨씬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예예예. 근데 어떤 사람은 세대가 곧 계급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던데. 예예.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세대 문제로 보는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의 고통은 사실이죠. 네. 그 자체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인데. 네. 그것이 그러면은 작년 세대가 청년 세대의 여러 가지 부당한 네. 무엇을 행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청년 세대 걸 뺏어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예,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 세대도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50대, 60대면은 사실 변변한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조기퇴직, 명예퇴직 이런 형태로 해서. 네. 50대, 60대는 자영업자가 다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일자리 소득이 있는 안정된 소득이 있는 정규직 일자리를 50대, 60대는 거의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족 단위로 보면은 네. 그렇게 고통을 받는 5, 60대하고 예. 실제로 미취업이라든가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 형태로 고통을 받는 20대하고 같은 가족 구성원이에요.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 근데 그걸 개인으로 나눠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예. 사실은 가구 단위로 분석을 해보면은. 예. 사실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세대 문제는 개인을 단위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개인을 단위로 해서 분석하면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잘 보이질 않아요. 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세대 문제가 특히 이제 97년, 98년 이후에 네. 그 당시 세대들은 사실은 이제 10년 후 자료를 보면은 다
취직이 제대로 됐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게. 예. 장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런 좀 장기적인 여러 가지 불안정 고용의 형태가 최근에 이제 커지고 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세대 문제를 봐야지. 그러니까 20대가 30대가 되고, 30대가 40대가 되고, 40대가 50대가 되고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대 문제를 봐야지. 세대는 고정돼 있고, 예. 98년 이후에 그때 당시 고통받은 세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고통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는 뭐 잘못됐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7년 외환위기 직후에 그 취업난에 시달렸던 그 당시의 20대는 이제 지금의 30대, 뭐 이제 그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40대에 접어드는 그렇죠. 그런 세대가 될 텐데 이제 그들은 사실은 이제 몇 년 뒤에는 취업 문제가 많이 사실은 풀렸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외환위기 직후의 20대하고 지금의 20대하고는 상당히 그럼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20대가 사실은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는 일시적인 충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2003년도 구제금융을 다 이렇게 갚고 네. IMF에 그 이후로 이제 나름대로의 그 당시 여러 가지 고용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는데, 네. 요즘 나타나는 청년 실업 문제, 불안정 고용의 문제는 사실은 만성적인 그런 경기 불안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현재 20대 후반으로 네. 불안정 고용이 되거나 취업을 못하는 경우에 네. 그게 이제 뭐 2, 3년 사이에 단기적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 네.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네.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30대가 된다고 해서 그럼 풀리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고용 문제가 외환위기 직후의 상황하고 네. 현재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제 뭐 정년 60세 연장 그 법안 두고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른바 20대와 50대를 대립 구도로 보는 이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잘못된 프레임 아닌가요? 예, 그거는 뭐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이죠. 예. 사실 이제 이러한 그 문제를 유럽 쪽에서도 네. 80년대, 90년대 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65세 정년 기간을 네. 62세나 이렇게 낮춰가지고 예. 좀 일찍 정년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예. 사실은 그거는 문제를 더 심화시켰죠. 아,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 이 청년 실업자들이 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했을 때 얻게 되는 일자리하고 네. 현재 50대 후반, 60대 유럽의 그 당시 60대 초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체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히려 여러 가지 노령기에 네. 여러 가지 불안을 더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네. 유럽에서는 그걸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리는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정책 전환을 가져왔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제 지금 그걸 대립과 갈등, 같은 일자리를 두고 갈등하는 걸로 보는 거는 네. 상당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교수님께서 또 하나 지적한 게 맞벌이가 증가하는 추세가 지금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네네. 오히려 이게 불평등을 키운다고 지금 보셨어요? 예. 사실은 이제 그게 아이러니인데요. 예. 양성평등 차원에서는 이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남성과 여성 간의 평균 임금의 격차가 줄어드는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데 네. 문제는 이제 여성들이 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네. 그 개인으로 볼 때는 그게 바람직한데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고 그래서 가족을 이룰 때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이 같은 교육 수준이나 직종에 그렇죠. 사람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죠.
사실은 그게 소득 차원에서 본다면은 예. 고비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좀 월급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저기 전문직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비슷한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하고 막 같이 맞벌이를 하면 그렇죠. 이 사람들의 수입은 더블이 되고 훨씬 그렇죠. 높아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킨다는 말씀이네요,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또 고학력화되고 또 전문직 진출이 급격히 늘면서 사실은 그것이 이제 남녀 격차를 줄이는 데는 기여를 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가구 소득 중심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거는 사실은 이제 양성평등 차원에서 불평등도 줄어들고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가구 소득 차원도 이렇게 불평등이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맞벌이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른바 이 여성 내부의 격차, 소득 격차, 불평등 이것을 완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조세 제도를 통해서 이런 그 재분배상에서 나타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 별산제거든요. 여러 가지 과세 제도가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합산해서 이 과세를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그런 불평등을 좀 완화시키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뭔가 세금을 내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월급에 대해서만 내는 거 아닙니까? 별산제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과세를 하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맞벌이에서 훨씬 더 많이 벌어들이는 그 부부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도입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수님?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접근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뭐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래요, 도대체? 뭐 어떻게 이 입법 과정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그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구소득 불평등의 심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뭐 중요한 이런 정책 과제 중에 하나가 뭐 그런 조세제도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약간 극단순화하면 세대가 계급인 것도 아니고 성이 계급인 것도 아니고 이제는 가구가 계급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가구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도 결국은 계급이 결정되어 버리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문제는 계층 사다리는 이미 없어진 상태고. 이제 그 점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젊은 세대, 이제 이 청소년 세대에게 이 어른들이 조금 미래를 밝게 바라볼 수 있고 미래를 이렇게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후대에게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점에서 사실은 이제 정치권이나 지금 기성세대가 그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21세기 한 세기 내내 살아야 할 아주 이 청소년 세대가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과제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좀 많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요. 옛날에 이제 그 어린이나 청소년 상대로 네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대통령, 과학자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장군.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압도적 1위는 연예인이고 미래의 꿈이 뭐 나는 특별한 꿈 없다. 그냥 조용히 편하게 안정되게 살면 그걸로 족하다라고 대답하는 청소년도 그렇게 많다면서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이 과도하게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매체들이 전부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는 사회는 이상하겠지만은 과도하게 이렇게 뭐 놀고 그다음에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뭐 이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뭔가 매체를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그런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도 그런 쪽의 성공을 꿈꾸고 예. 재밌어 보이고. 혹시 그 연예계를 지망하는 그런 그 청소년들의 심리적 배경에 네네. 그래도 연예계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리고 내가 예, 재능만 있으면 나도 스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이런 정서가 깔려 있다고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거기는 재능이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출신 배경이나 이런 거. 출신 배경이나 돈이나 이런 거보다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데는 장벽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노래를 잘해가지고 예. 성공하는 스타가 등장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쉬운 것처럼 보이고 그런 청소년들에게는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을 떠들어 보면은 강남 출신도 많던데요, 연예계에. 네네. 그렇죠. 아무튼. 자, 그리고 또 하나 인구 구성과 가족 구조 변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래서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제 그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혼 가정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신 건가요? 네네. 사실 이제 보통은 그런 부분들이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자주 안 됐었어요. 예. 그리고 주로 이제 이 고용 문제, 노동시장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됐는데 네. 사실은 한국 사회의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OECD 통계도 보고를 했지만은 65세 이상의 한국 노인의 50.1%가 빈곤층이에요. 맞아요. 예. 그거는 OECD 평균의 4배 정도가 되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4배 정도나 됩니까? 네네. 예. 그래서 노인이 되면 절반은 빈곤층이 된다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고 생활하기 힘들고. 자식한테 모두 그러니까 속칭 몰빵을 때렸으니까 노후자금 마련하고 한 것도 없으니까. 네, 그렇죠. 노후 대책이 없는 거죠. 예. 무대책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예. 결국은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또 고령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편안하고 또 장수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고난한 암흑과 같은 노후가 된다는 거죠. 절반 이상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퇴직 이후의 삶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치권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의 이혼율이 3배, 4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은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무슨 이혼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금기시하는 것이 과거의 상황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그냥 이혼은 그냥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자기의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근데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여성 가장 가구 이혼으로 해서 생기는 여성 가장 가구의 70% 정도가 빈곤층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경우 이제 부부가 다 아이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선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보는 돌보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빈곤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우면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결국은 다시 이제 빈곤층이 되는 아이들도 커서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빈곤층이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그 변화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런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IMF 이후니까 한 15년 정도 만에 지금 이렇게 급속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인류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아주 급작스러운 새로운 변화들을 한꺼번에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혼 가정 같은 경우도 여성 가장의 70%가 빈곤 가정이고
그다음에 이 노인 같은 경우는 50%가 또 빈곤이다. 이 얘기는 네네.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적으니까. 그렇죠. 뭐 그 여자들이 주부로 있다가 이혼을 해서 네. 할 수 있는 일이 비정규직밖에 없거든요. 마트나 이 그렇죠. 판매, 그렇죠. 도소매, 그렇죠. 예. 네, 서비스 예. 이런 쪽에. 예. 그런 데는 아주 뭐 전형적인 저임금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기퇴직, 명예퇴직에서 50대 중후반에 다 일을 못하게 되는데 네. 그런 인구층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국 사회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전부 비정규직, 그다음에 택시 운전, 예. 그다음에 뭐 아파트 경비,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진짜 주로 이제 저임금. 요즘은 택시 타면 기사 아저씨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에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예. 전체적으로 다른 일자리 없기 때문에 네.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뭐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굉장히 이제 불안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뭐 장수가 이 오복 중에 하나고. 예. 그럼 더 이상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이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그런 뭐 남편 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피해서 뭘 이혼을 했는데 새로운 환경은 정말로 살기 어려운 또 하나의 그런 환경이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뭔가 좀 긍정적인 예. 그리고 밝은 예. 희망적인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못한 거죠, 현실이. 자, 여기서 한번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 불평등 심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네네. 이것이 뭐 지금 별다른 뾰족한 뭐 정책 대안이라든지 복지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완비되지 않았다는 걸 전제를 하고 가정을 네네. 했을 때 이 추세가 계속 간다면 이게 나중에 어떤 사회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게 파급 효과로. 예. 하나가 이제 강력 범죄가 4배 정도 늘었어요. IMF 전에 비해서요? 예, 전에 비해서요. 4배나 됩니까? 예. 4배 정도 불안해진다는 거죠. 예. 결국은 뭐 먹고 살기 어려우면은 뭐 절도를 한다거나 뭐 폭력을 한다거나 예.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살이 또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예. 지금 자살이 뭐 다 아시다시피 OECD에서 1위가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노인 자살은 비교가 없을 정도의 높은 1위예요. 예. 보통 이제 OECD 국가 평균의 예. 한 8배 정도가 되는 예. 이런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노인 자살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노인들이 돈 없고 병들고 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은 자살하는 거죠. 우울증에 빠져서. 네.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범죄율이 높아지고 뭐 다양한 형태의 불안이 네.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적인 차원의 불안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예. 굉장히 불안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 경제 발전이다 뭐다 뭐 결국 다 추구하는 것이 예.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건데 예. 결국은 뭐 이 GNP는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 뭐 2, 3%라도 네. 이루어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이루어지지만은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렇죠. 삶이 대단히 불안해지고 불안정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일본 보고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은 가난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 꼴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층의 소득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어떤 뭐 이 대기업 수출 기업들은 아주 수출을 기업이 그렇죠. 성공적으로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예. 이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굉장히 이 삶이 어려워지고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피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네. 이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성장이 네. 바람직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예.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제기되게 되는 거죠. 예. 교수님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네. 않습니까? 이게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네네. 이제 그 다르게 해석을 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 평등 의식이 강하다. 네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예. 만약에 그걸 전제한다면 이렇게 불평등 정도가 심화됐을 때 이 고유한 어떤 평등 의식이 자극이 되면서 나타나는 정서적 특징이라든지 생활상의 어떤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에게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특별히 평등 의식이 높다라는 생각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그냥 속설에 불과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사촌이 땅 사면 좀 마음이 그렇다라는 그런 거는 사실은 일종의 질투죠. 평등 의식보다는. 그렇죠. 물론 그렇긴 하죠. 질투인데 일단은 이제 과거에는 거의 다 비슷하게 농촌에서 살고. 그렇죠. 그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못 살아도 같이 못 살고 이랬으니까요.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있었죠.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어떤, 평등의식 혹은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혹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남보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느낄 때 반드시 그것이 어떤 집합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 과거에 이제 빈곤층 연구를 해보면은 전생을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사주팔자가 나빠서. 전생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못 산다. 예. 뭐, 다른 사람들은, 친척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특별하게. 재물운이 없어서. 자기가 뭐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주팔자가 뭐 나쁜가 보다. 뭐 전생에 죄를 졌나 보다. 그런 식의. 그런 설명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설명하려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87년 이후에 98년까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97년의 외환위기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98년에 매월 10만 명 정도의 신규 실업자가 생겼어요. 그랬죠. 예. 그리고 그 해에 200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있었는데, 200만 명 실업자가 굉장히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업자 연구를 조금 해봤더니, 사실은 이제, 실업을 당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변화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기를 해고시킨 상사에 대한 어떤 그 공격, 불만, 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무엇을 회식 자리에서 무슨 말을 잘못해갖고 이렇게 시켰나 보다 하는 식의 자기 탓으로 자기로부터 어떤 원인을 찾으려는 그런 방식으로 또 변해요. 이게 심리가 실업이 된 지 2, 3개월이 되면은 뭐 상사나 경영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서 어떤 무슨 탓을 찾는 그런 것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자들이 실업이 되면은 친구 모임이나 가족 모임에 뭐 안 나가요. 그렇죠. 창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조사에도 안 나가고 동창회도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회적인 고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부인이 또 일을 하게 되니까 부인 눈치도 보이고 아이들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심각한 어떤 이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산이나 찾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산이나 찾으면 다행인데.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거기 실업자다, 그 당시. 그분도, 2번 자살을 시도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뭐 대규모,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그때 확인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 사회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러니까 집합되는 게 아니라 다 개인 탓으로 돌려버리면서 개인적 선택으로 그냥 가버리는. 네네. 그것도 불행한 선택으로 가버리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결국은 정치권, 네. 그다음에 정부, 예.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시민단체라든가 네.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예.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 집합적인 사회 전체적인 예. 차원에서의 예.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게 그 세대 간 불평등보다 계층 계급 간 문제가 크다. 맞벌이 증가가 또 불평등을 키운다. 그다음에 이 노인 가정이나 이혼 가정 이 얘기는 결국은 관통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 것. 하나는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인데 이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나온 얘기니까. 네네. 또 하나는 이게 결국 노동시장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노동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노동문제법은 상대적으로 뭐 쉬울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유럽의 경우는 비정규직이 이 유럽 사회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유럽 사회는 대부분 이제 자발적 비정규직인데 예. 그 이유가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없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아하.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을 택하는 거예요. 파트타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시간당 임금에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 뭐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뭐 60%, 그렇죠. 55%. 그렇죠. 그러니까 명백한 차별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실업이라든가 뭐 연금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도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노동시장의 큰 문제,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네. 차별 금지를 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나름대로의 상당 부분에 네. 그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 왜 어떤 사람은 100을 주고 어떤 사람은 60을 주는지.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얘기를 하면 재계에서는 얘기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동일 노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일 노동 생산성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동일 생산성이라는 거는 예. 사실은 지금 많은 비정규직의 경우 예. 이 대기업에서 일부는 정규직이 하고 네. 또 다른 일부는 또 비정규직이 회사에 들어와서 하는 경우 그렇죠. 사실 생산성에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임금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한 거고 예. 또 많은 교직의 뭐 도소매 판매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노동 시간 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큰 차이가 없어요. 예. 정규직이 약간 적은 수준인데 문제는 임금이 시간당 임금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임금에서 월급에서 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차별시장 차원에서 예. 해결만 하더라도 예. 상당 부분의 근로 빈곤 문제는 해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뭐 저희가 저번에 이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군요. 이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네네. 정규직은 왼쪽 바퀴 달고 비정규직은 오른쪽 바퀴 달고 일이 뭐가 다르냐 도대체. 근데 월급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응? 그리고 이제 옷이 다 차이가 나죠. 옷이. 그렇죠. 색깔이. 입는 옷이 다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창익의 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간첩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얼마 전에 지금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터졌어요.
2013년 올해죠. 예. 올해 2월 26일에 예.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논란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민변하고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하고 네. 국가정보원이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보도록 하고요. 예. 그 서울시 공무원 탈북자는 비록 계약직이지만 예. 탈북자 중에 최초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었습니다. 네. 30대 유모 씨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이 서울시청에 잠입해서 탈북자 관리 업무를 하면서 탈북자 관련 정보 200여 명에 관련된 신상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거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여동생이 이 예, 전달 역할을 했다는 거죠. 뭐 예. USB 등을 통해서 넘겼다는 건데 민변에서는 뭐 중국 현지 조사도 해가지고 네. 그 탈북자가 북한을 방문했다는 시기에 중국에 있었다는 거 확인했고 뭐 사진까지 등장을 했어요. 예. 가족들하고 그 노래방도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장경옥 변호사란 분인데요. 예. 하여튼 그 이명박 정권 들어서 탈북자 간첩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여성입니다. 여간첩 사건들이 사건입니까?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여간첩 사건이 1, 2, 3, 4호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로. 네네. 오늘 예.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1호 사건. 예. 1호 사건은 원정화 사건입니다. 기억납니다. 네. 예. 시기가 언제였냐면요. 2008년 8월입니다. 네. 이게 촛불 집회가 한참 진행되고 뭐 마무리 단계이긴 마무리 했는데요. 단계였을 때네요. 이때인데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사건을 발표합니다. 예. 검찰에서는 수원지검, 경기도경찰청, 그다음에 기무사죠. 국군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 네 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데요. 원정화라는 간첩이 뭐 간첩을 하기 위해서 간첩 공작을 위해서 국내에 잠입했고 탈북자로 과정을 네네. 그래서 군장교 3-4명을 포섭했고 탈북자 단체 간부에게도 접근했고 네. 그래서 입수한 군사기밀 등을 북측에 넘긴 혐의 예.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죠. 예. 사실은 핵심은 원정화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원정화의 양아버지가 있습니다. 김모 씨라고 60대 남성인데 예. 이 사람이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원정화에게 간첩 지령을 내리고 예. 공작금을 주고 했던 예. 사람이고요. 예. 또 원정화의 동거남이 있었는데 황모 대위라는 사람이 네네.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원정화에게 포섭돼서 군사 기밀을 빼낸 사람입니다. 네네네. 이런 사건을 이제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발표 시기가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촛불 집회가 한참 진행 중이고 이명박 정권이 정권 초기부터 코너에 몰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 사건을 주도한 건 수원지검이었는데요. 지검장이 천성관 검사였습니다. 나중에 검찰총장 지명됐다가 낭만. 네, 예. 천성관 씨는 수원지검에서 간첩 사건 같은 걸 잘 다룬 공인지 모르겠으나 예.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고요. 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해서 2009년에 다룬 사건이 용산 참사였습니다. 아, 예. MBC PD 수첩 사건도 다뤘고요. 예. 그것으로 바로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으나 낙마한 사람이죠. 그렇죠. 검찰이나 뭐 국정원에서 원정화 사건을 한국판 마타하리라고 1차 대전 때 네덜란드 출신인데 프랑스와 독일을 오가면서 이중 간첩을 하고 뭐 미모를 이용해서 간첩 맞아요. 활동을 했다는 그 여성. 근데 마타리가 진짜 간첩이냐 아니냐 참 설이 구운가. 뭐 지금도 그렇죠. 분분해요. 지금도 예. 뭐 끝나지 않고 마타리가 죽은 지 거의 10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1917년에 저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네. 지금도 희생양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은데 하여튼 한국판 마타리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참 어이없게도요. 그러니까 원정화가 있고 원정화의 계부인 김모 씨가 뒤에서 지령도 내리고 공작금도 주고 그다음 군사 기밀 등을 받아서 보위부에 전달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양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간첩 총책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2012년 7월에서 이제 재판이 마치게 되는데 재판을 마치게 되는데 예. 양아버지 김모 씨는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예? 그래요? 네. 원정화는 징역 5년 뭐 또 황대희도 징역 3년 6개월 이렇게 받게 되긴 하는데요. 예. 아니 그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지목한 김모 씨가 무죄를 받고요. 예. 무죄를 받게 되는 과정은 이제 민변 변호사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실제로 민변에 저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변호사들의 입장은
간첩으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하는데 예. 과연 그런지는 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니 근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네. 간첩질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고 그러니까요. 그걸 받아갖고 간첩질을 했다는 사람은 유죄고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호 간첩 원정화 사건은 좀 이상한 사건입니다. 예. 두 번째 간첩 사건은요. 예. 2호 간첩 김미화 사건입니다. 예. 코미디언 김미화는 아니고요. 물론 이거 뭐 중국에 거점을 둔 간첩인데 예. 이 간첩도 이제 원정화처럼 성을 이용해서 네. 서울 메트로 지하철 간부에게 접근했고 그 간부를 통해서 지하철과 관련된 정보를 빼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지하철과 관련된 정보가 무슨 국가 기밀이냐 예. 하겠지만 국정원의 설명은 지하철 위기 시의 대응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하철 테러에 이용하려고 했다. 네. 굉장히 위험한 간첩입니다. 우리가 대구 지하철 참사도 아유, 경험했지만 끔찍한. 만약에 간첩에 의해서 서울 지하철에서 테러가 자행된다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간첩이죠. 예, 예. 이 간첩은 그런데 언제 나왔냐면 이게 시기가 또 중요합니다. 2010년 5월에 나왔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지방선거 목전이네. 네, 코앞에 두고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여간첩 2호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서 터졌는데요. 예. 이 간첩 김미화는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 공소 보류 처분을 했습니다. 공소 보류라는 건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기소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뭐 벌도 주지 않겠다는 거였고요. 네. 왜 공소 보류 처분을 하냐고 물으니까 답이 조사 과정에서 전향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뭐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이긴 한데 2호 간첩도 좀 이상하죠. 첫 번째 예. 시기가 이상합니다. 두 번째 그 결과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하철 테러를 획책했던 아주 흉악한 간첩이라면 네. 법정에 세워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요. 예. 공소보류로 끝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3호 간첩은 이경혜입니다. 예. 이분도 여성이에요. 예. 1, 2, 3호 간첩 다 여성인데요. 음. 이분은 중국에 머물면서 위조 달러를 중국의 위안화로 바꾸는 네. 위조 세탁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중국 당국이 그렇게 말랑말랑했는지 예. 상당한 액수의 그 위안화를 위조 지폐를 가지고 위안화로 바꿨다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2년 6월에 국정원에 의해서 간첩으로 검거되고 또 발표된 사건입니다. 2012년 6월은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그렇죠. 시기였습니다. 예.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특별히 한 거는 이제 뭐 위조 달러를 위안화로 바꾼 거 말고 특별한 간첩 활동은 없었는데 얼마나 뛰어난 간첩이냐면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IQ가 165고요. 와.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 사건은 뭐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근데 변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정신질환자라고 보기 딱 좋을 정도로 정신적 상태가 불안하다. 정신장애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적 능력도 일반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IQ가 165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또 안 나온 것 같다는 게 그 변호인들의 이야기인데요. 하여튼 이 사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사건은 4호 간첩 사건입니다. 그게 지금 서울시 공무원 사건입니다. 네, 서울시 공무원은 남성이에요. 근데 이 공무원이 서울시에서 뭐 비밀을 빼내서요. 탈북자 관련 정보를 그거를 중국에 있는 여간첩 또 유모 씨인데 동생에게 전달했고 여간첩이 보이부에 이제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뭐 탈북 1, 2, 3, 4호 간첩이 다 탈북자 간첩이고 또 여성 간첩이었는데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서울시 공무원도 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 분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에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계 진출이 활발해지니까 북한의 보위부가 손쉬운 간첩 투입 방법으로 탈북자를 위장하거나 또는 기존의 탈북자를 포섭해서 정보를 빼내는 등의 공작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게 남매 간첩 사건이니까요.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라면 가족을 동원하는 반인륜적 공작도 서슴지 않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첩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여동생의 진술입니다. 다른 증거는 일체 없어요. 다른 간첩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간첩이라고
있다고 자백하거나 네. 또는 주변인들이 말해주는 건데 이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의 경우에는 여동생이 오빠 간첩이 맞다라고 증언한 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근데 이 여동생이 지금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서 그걸 지금 부인을 해버렸잖아요. 지난주에 민변하고 함께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탈북자가 처음 들어오면요. 예. 예전에 대성공사라고 서울 신길동에 있었는데 간첩인지 아닌지 여부, 소위 위장 귀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받습니다. 그건 할 수 있죠.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 김대중 정권 출범 이전까지는 이 대성공사에서 탈북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타나 뭐 고문이나 인권 침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어요? 네, 저희가 99년에 탈북자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하고 문제 제기도 했었습니다. 홍진이라는 탈북자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분의 경우에는 이 혼자 탈북을 했는데 어머니가 북한 지역에 남아 있었고요. 장로님이 조사관이었는데 그렇게 때렸다는 겁니다. 때리는 것까지는 참았는데 때릴 때마다 하는 말이 후레자식이라고 그러죠. 어머니를 남겨두고 왔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한이 맺힌 거고 그리고 때리고 난 다음에 꼭 기도를 해줬답니다. 너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 되라고 때렸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모욕을 얼마나 당했겠어요. 홍진이란 젊은 탈북자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대성공사에서 나온 다음에 정말 이를 악물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정착금 조금 받은 거 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 세신사라고 그러죠. 때밀이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머니 탈북 자금을 만들어요. 사실 뭐 청취자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돈만 있으면 탈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90년대도 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오게 됩니다. 김포공항에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자기는 그 정말 불효막심한 사람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꽃다발 걸어주고 환영한 다음에 코너만 돌아서면 때리기 시작한다는 게 탈북자들의 증언이었는데 너 대한민국에 왜 왔어 이놈 새끼야 뭐 이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홍진이가 정말 거기서 분노하게 된 건 코너 돌아서자마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사랑의 매를 이렇게 때려줬던 그 조사관이 대한민국이 너 하나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네 애미까지 데려와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진짜요? 네. 야 너무 심했다고. 너무 심하죠. 그래서 그 홍진희 씨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동료들과 함께 찾아왔고 진술을 들어보니까 대성공사에서의 구타, 가혹행위, 고문이 정도 이상이라는 걸 저희가 확인하게 됐고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해서 마침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여서 대성공사에서의 구타 가혹행위는 뭐 좀 줄어들거나 또 표면으로 나오지 않게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탈북자 수가 증가하게 되니까 대성공사가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어렵다. 대성공사는 원래 국군 정보사 소유인데 국정원이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경기도 시흥에 이제 새로운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중앙합동신문센터인데요. 이 신문센터는 탈북자 지원법이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에 보면 법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제 보호할 수도 있고 또 조사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조사 기간인데요. 대성공사에 있을 때는 한 3달 이내로만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시흥으로 오면서 2008년에 저 관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6개월까지 조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더 악화됐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6개월까지 조사를 다 받게 되면 뭐 5개월, 4개월에 끝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최장 6개월까지 조사를 받게 되면 하나원이라는 데 옮겨서 적응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간첩들이 대체로 어디서 나오냐면 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의 동생, 여동생의 경우에도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오빠를 간첩이라고 진술하는데요.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잠깐만 오빠는 이미 서울시 공무원이 된 다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매가 시차를 두고 탈북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여동생은 뒤에 탈북을 하게 된 거고. 아니 그리고 이분들은요.
탈북 여부도 좀 의심스러운 분들입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화교들이에요. 네, 그렇다면서요. 네.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북한 출신이 맞는데 예. 자녀들은 북한과 관계가 거의 없는 뭐 회령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뭐 북한 보위부의 실력이 뭐 뛰어나니까 뭐 2세, 3세도 다 간첩으로 만들 수 있겠죠. 뭐 그렇다 치고요. 그거는. 회유는 이겁니다. 네가 오빠가 간첩이라고 인정하면 오빠를 1, 2년만 감옥에 살다가 내보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있어야 된다. 압박은 이런 겁니다. 너도 간첩이다. 그러면 오빠의 옥바라지는 누가 하냐? 너도 감옥에 가게 될 텐데 집안이 풍비박산난다. 뭐 이런 거예요. 4달 만에 이 사람이 이제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여동생의 진술, 여동생의 지목만 오빠가 간첩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증거인데 여동생이 실제 오빠가 간첩이라 하더라도 오빠를 간첩이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가면 전화할 수 없고요. 뭐 이메일이나 뭐 인터넷 물론 할 수 없고 가족 면회도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네. 변호사 접견도 못 합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탈북자들은 한국에 처음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선데 이제 뭐 적응을 위해서 주변 친지들의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오자마자 바로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이제 경기도 시흥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6개월 동안 오로지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서 조사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밀원다 원칙이라고 처음 체포해도 당신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뭐 묵비권을 행사할 수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진술하는 게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수사기관이 오히려 가르쳐 주는 건데요. 그렇죠. 그것은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방어권이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나온 진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이고요. 심지어 그 서울시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모 씨가 북한을 방문했다는 시기에 북한을 방문한 게 아니라 그 연변에 갔고 연변에서 가족들과 만났고 가족들과 함께 뭐 노래방을 다닌다든지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민변의 현지 조사에 의해서 다 밝혀져요. 사진도 다 나오고요. 그래서 국정원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마 속내는 종북 변호사들이 뭐 간첩 사건을 회방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여간첩 1, 2, 3, 4, 5 사건을 다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란 분이 다룹니다. 이건 참 훌륭한 분인데요. 그리고 뭐 탈북자 간첩 사건을 다루면 선임료를 받을 것도 아니고 그렇네요. 무죄 나온다고 뭐 성공 보수를 받을 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자비 들여가지고 중국 현지 조사도 했고 또 국정원 가서 뭐 조사하다 쫓겨난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파란만장한데요. 이런 질문 드리면 뭐하지만 그 변호사님 뭐 먹고 사신대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가족의 도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정확하지는 않고 하여튼 진짜 생계가 잘 안 되는 진짜 훌륭한 인권 변호사고 뭐 성품도 좋고 하여튼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왜 이 탈북자 사건, 탈북자 간첩 사건에 천착하냐면 탈북자들의 독특한 지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한국 사회는 혈연, 쥐연, 학연 이런 거로 움직이는 연고 사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탈북자는 한국 사회에 아무런 친인척이 없어요. 그다음에 뭐 지연, 고향 친구도 없잖아요. 학연 어느 고등학교 나오고 어느 대학 나오고 없는 겁니다. 뒷배가 대줄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자는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 중에 소수자라는 거예요. 특히 실제로 탈북자들이 뭐 대성공사나 이제 합동신문센터 나온 다음에 하나원도 2개입니다. 제1, 제2 하나원 나오고 이제 각 지방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데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요. 탈북자는 당신 부산 가면 부산이고요. 못 벗어납니까?
네, 목포가 하면 목포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지역 그래요? 할당을 해줍니다. 오. 왜냐하면 탈북자를 경찰청에서 관리하거든요. 외사파트에서 예. 보안과 이런 데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관리해야 되는데 다 서울에 살고 싶어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일자리도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경찰들은 전국에 있으니까 지역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국가가 탈북자들에게 몹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네. 하여튼. 예. 그러니까 탈북자들은 아무런 연고도 없고 한국에 처음 왔기 때문에 탈북자 공동체가 있습니다마는 탈북자 공동체는 굉장히 많이 분열돼 가지고 탈북자 수만큼 탈북자 단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니까 단체도 자기에게 도움이 못 되고 단체 사람들 기존의 탈북자들을 만나려면 조사센터 거쳐서 하나원 거친 다음에 그렇죠. 아주 오랜 시간 뒤에 만나야 되고 예. 그러니까 약자 중에 약자 아니냐라는 예. 거고 이것은 장경욱 변호사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중에서 여성은 더 약자 중에 약자라는 거죠. 소수자 중에 소수자 중에 소수자이다. 예. 이런 사람들만 공통적으로 간첩으로 지목하고 간첩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 남성이고 변호사인 사람은 주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의 입장이니까 그렇죠. 자기 일처럼 좀 다뤄야 된다 이런 고마운 생각인데요. 왜 여간첩만 나타나냐? 예. 이게 중요합니다. 왜 여간첩만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왜 다 여성이죠? 국정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예. 북한이 이제 남파 간첩, 즉파 간첩을 보내면서 이 공작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간첩은 주머니에 돈도 든든하고 그래야 돼요. 달러도 그렇죠. 많고. 옛날에 113 수사본부 이런 거 보면 다 그랬죠. 네, 뭐 달러 가방 들고 다니고 뭐 이렇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경제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겨우 핵 하나에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상황이니까 예. 공작금을 줄 형편도 안 된다. 예. 그런데 여성은 예. 만약의 경우에 이거 참 민망한 얘기인데 성매매를 해서 몸을 팔아서라도 공작금을 마련할 수 있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예. 여간첩을 보낸다는 게 국정원의 말이에요. 그게 국정원 그러니까 주장입니까? 네, 국정원의 예.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정말 북한은 기본적인 도덕도 인륜도 없는 예. 정말 이상한 집단인 거죠. 국정원에 네. 의하면 예. 정말 그럴지 안 그럴지 예. 뭐 그건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예. 다만 저는 국정원 직원들 이 방송 점검하는 국정원 직원도 있을 텐데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도 인권운동하면서 국정원 직원들 여러 만나봤는데요. 함께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네. 탈북자 관련한 일을 한 적도 있고 예. 여러 가지 했는데 또 어떤 국정원 직원은 국장급 직원이었는데 북한 정세 브리핑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뭐 실력 있고 감각 있고 그래서 든든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국정원 직원도 있었어요. 네. 애국심 있는 직원들도 있었고 예.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국가정보원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치졸하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예. 무슨 유머 사이트나 돌아다니면서 뭐 선거 운동을 하지 않나 댓글 달면서 달고. 그게 예. 도대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단세포적 인식도 참 답답하고요. 예. 하여튼 뭐 화가 나서 말하기도 싫은데 그 다음에 뭐 온갖 그 정말 그 정치적으로 아주 좁은 의미의 정치적 사건들에 개입하고 네. 국정원 스스로의 이권만 챙기려는 모습. 네. 4.5 간첩 사건, 서울시 공무원 사건은 언제 발표되냐면 2013년 올해 2월 26일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이네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원세훈의 국정원이 좀 불안한 겁니다. 같은 그렇죠. 새누리당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만을 위한 국정원이었기 때문에 예.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새 정부에 의한 숙청이 걱정됐던 거예요. 야. 그리고 국민적 지탄도 많았고 예. 그다음에 선거 개입 사건이 이미 불거진 상태고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급조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여간첩 1, 2, 3, 4, 5 사건이 시기가 다 공교로워요. 그렇네요. 뭐 촛불 집회 때 지방선거 앞두고 예. 대선 앞두고 예. 그다음에 새 정부 예. 출범에 즈음하여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건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왜 부끄럽냐면 정말 간첩을 잡으려면 확실한 간첩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첩 함량 미달 말고 예. 뭐 회유하거나 압박하면 얼마든지 자기 오빠도 간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간첩들 정신질환자 같은 정신장애인 같은 간첩 아니라 네. 진짜 간첩을 잡아내든지 예.
약자 중에 약자만을 겨냥해서 6개월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간첩을 만들고 예. 그다음에 자기들도 자신 없으니까 뭐 공소 보류한다든지 예. 전향했다는 게 얼마나 쉬운 절차입니까? 그렇죠. 모든 검거된 간첩이 전향하고 싶죠. 그렇죠. 이렇게 논란이 있는 간첩들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그만둬야 되고요. 네. 중앙합동신문센터의 경우에도 만약 그것이 간첩 사건으로 갈 거라면 변호인의 접견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네.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고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달리 민주주의의 원리나 인권의 원리가 구현되고 있는 나라라고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정말 탈북자들이 올만한 나라가 되는 건데 탈북자들한테 이렇게 모질게 돼도 되는지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문제에서 국제사회에서 문제 해결 이런 게 없었어요? 국제사회는 사실 탈북자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별로 없고요. 정치적 선전 도구이죠. 그러니까 좀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정말 탈북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나라들 별로 없는 거. 미국 같은 경우 되게 없습니다. 관심 없는 척하고 뭐 부시가 탈북자도 만나고 그랬는데요. 그럼 실제로 탈북자들을 얼마나 받아주느냐? 별로 안 받아줍니다. 상징적으로 몇 명씩 이렇게 받아주는 거고요. 탈북자들이 물론 대한민국으로 오기를 원하는데 그중에 또 많은 탈북자들은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같은 나라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누구나 그런 욕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는 복지가 잘 된 유럽으로 가고 싶어하는 탈북자들도 많습니다. 별로 안 받아줘요. 많이 받아줘야 100명 정도 오고요. 그건 20년 동안 총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구두선으로 그냥 뭐 탈북자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거나 북한이 인권 후진국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써먹는 일종의 도구이지 진지하게 탈북자들에 관심 가진 사람들은 없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탈북자들한테 돈 몇 푼 줘가지고 그 이상한 풍선 난리라고 하거나 집회 동원하거나 이렇게 일종의 소모품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교회에 나오면 뭐 한 번 나오면 한 번에 5만 원이나 10만 원 주고 이런 대형 교회들이 많아요. 진짜요? 주일날 일요일날 출석만 하면 돈을 주는 교회들이 많아요. 탈북자들이 많이 갑니다. 실제로 교회 뒷마당에서 담배도 피고 이러면서 그래요?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왜냐하면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예전처럼 뭐 탈북자들을 환영해 주지도 않고 탈북자들이 스스로 중국 동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서 일하는 여성 탈북자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억양을 뭐 연변 말투와 함경도 말투 이런 걸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못하죠. 세 분. 자주 들으면 구별은 되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탈북자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슬픈 거죠. 우리가 말로는 탈북자에 대해서 뭐 함께 살아가야 되고 이분들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북한 이탈 주민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세터민이다 이런 표현 쓰고 굉장히 뭐 잘하고 있는 것처럼 또 잘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매우 위선적인 태도뿐이었다는 거죠. 진지하게 탈북자들을 맞습니다. 바라보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았고 또 심지어 탈북자를 데려오는 게 돈이 돼서 그것을 사업화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아이고. 그게 어떻게 돈이 돼요, 근데? 정착금을 받잖아요. 그걸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럼요. 수수료 받고? 그럼요. 그래서 뭐 탈북자를 데려오면 얼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탈북자를 처음에는 목돈으로 정착금을 줬다 요새 나눠주는데 브로커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지불각서 같은 걸 씁니다. 채권 채무 관계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나오자마자 빚쟁이 돼버리네. 채무자가 되고 빚더미에 올라서는 탈북자들도 꽤 많은 겁니다. 그런데 북한을 이탈한 다음에 중국 둥지를 떠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종이 쪼가리 하나 쓰는 건데 못 쓰겠습니까? 그걸 써서라도 아니 지금 주느냐 사느냐인데 당연히 쓰죠. 그럼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죠. 그 빚진 탈북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위선적인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간첩 얘기 몇 마디 조금만 더 해보고. 오늘 지금 오창익 국장님 필 받았어요 지금. 그동안 간첩이 참 많죠. 근데 이 선수들은 다 아는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1953년에 이제 종전 휴전한 다음에 72년 남북 공동선언, 7.4 남북 공동선언 이게 19년인데 19년 동안 북한에서 남한으로 보낸 거 말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낸 북파공작원 중에서 죽거나 체포돼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7,726명입니다. 그렇게 많나요? 이거 저희 단체가 1999년에 밝혀낸 건데요. 그러니까
남한이 실제로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공작원을 보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여튼 북한도 많이 보냈고요. 예. 직파도 있고 뭐 예. 서로 72년 이후에 안 보냈냐 그렇지 않아요. 서로 많이 보냈어요. 예. 보내고 모른 척하고 북한도 뭐 이 비전황 장기수나 직파 간첩들 같은 경우에 수용 생활하고 그랬을 때 부인했어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서 뭐 영웅 대접도 하고 그랬지만 그건 나중 일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공작 사업이라는 게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뭐 인터넷 다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되고요. 맞아요. 특히 예. 2000년 이후에는 뭐 서로 공작 사업 그런 시기에 예전에 고전적인 공작 사업을 안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확인되고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에 탈북자 간첩 그것도 여간첩만 쏟아져 나오는 건데요. 90년대만 되더라도 난파 간첩들이 참 희한해요. 그 간첩 리철진이라는 영화 좀 오래됐지만 유호성 씨가 주연한 영화인데 그런 영화에 나오는 간첩 같은 간첩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를테면 부여간첩 김동식의 경우에는요. 난파되자마자 아무나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북에서 온 공작원인이 협력사업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신고해서 검거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 뭐 허인혜 씨도 쫓아가고 그래서 허인혜 씨가 좀 고초를 겪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허인혜 씨 입장에서는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허인혜 씨라고 고려대 학생운동했던 분인데 네, 알아요. 예. 갑자기 자기가 북에서 온 공작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리고 가라고 끝난 거예요. 뭐 어설퍼요 간첩이. 그러니까 이제 안기부에서는 뭐 저 불고지죄다. 왜 간첩이라고 지가 말했는데 신고를 안 했냐라고 하는 거고요.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았나 그러니까 보죠. 울산에 어떤 저 운동하시는 분이 간첩 신고를 해가지고 검거됩니다. 하여튼. 근데 울산 부부간첩이라고 그때 있었는데 이 부부간첩은 검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지역의 랜드마크 앞에서 간첩이. 그게 가방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간첩이 어디 있어요. 간첩 맞는데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북한 보위부도 관료화되다 보니까 이 뭐 인증샷이 있어야 공작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진짜 싫어요. 한심한 간첩들이고요. 그다음에 96년 강릉 잠수정은 침투가 아니라 좌초돼가지고 온 거였죠. 김영삼 정권 때 사람들 다 죽었지만 진운방이라는 고정 간첩이 있었는데 여순가 어디서 이제 잠수정을 타고 갑니다. 타자마자 침몰해 버려요. 스스로 누가 뭐라지 않는데. 그래 건져낸 거는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진짜 싫어요. 건져낸 거는 국정원이나 해경이나 해군이 아니라 어부가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나 수준이 비슷해요. 건져내 보니까 진흥방에 수첩이 나오는데 어떤 암호 처리도 안 하고 자기 행적을 다 한글로 써요. 난수표도 없었어요? 난수표도 없고. 그러니까 간첩의 수준을 안 맞추는 간첩들이 있다가 그나마 이제 2000년 6.15 이후에는 남북이 이제 협력 시대로 가고 뭐 개성공단도 열고 이러면서 간첩이 대거 없어지는 겁니다. 간첩이 활동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게 상호 방문을 많이 했잖아요. 와서 보면 되는 건데 뭐 굳이 간첩으로.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저기 방송사하고 그 금융사 해킹 사건 났을 때 북한에 선거라면서요. 간첩 보내는 해킹하는 게 훨씬 더 편한 방법 아닌가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것도 또 경찰의 사이버 수사팀에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발표와 달리.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어떤 X가 그런 발설을 했어. 조사해. 그리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저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전문가들이잖아요. 간첩이냐 아닌지 보면 압니다. 물론 탁 보면 알면 안 되죠. 심증만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조사를 하는 건 좋은데 약자 중에 약자만을 겨냥한 정말 부끄러운 짓은 중단해야 되고요. 민변과 국가정보원이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전 이것에 대해서 민변에 뭐 아는 분들도 많지만 민변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민변이든 국정원이든 누군가 하나는 정말 조직을 해체하는 것과 것을 포함한 단호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실 여하에 따라서. 그럼요. 이 아주 중요한 국가 안보가 걸린 사건에 대해서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변이 거짓말하든 국가정보원이 거짓말하든 둘 중에 하나가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명백하게 국민 앞에 책임을 지자. 이건 뭐 법률적인 책임 물론 져야 되고요. 사회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져야 된다.
근데 자꾸 마음은 민변 쪽으로 기울고 민변이 이 진실 게임에서 절대 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편파 발언하고 네, 편파적이긴 한데 국정원이 입증하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법정에서 사실이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아까 간첩 리처진 그 얘기도 했지만 그런 비슷한 영화가 많아요. 얼마 그 영화 제목이 뭐였는지 모르는데 그 간첩인데 남한의 정보당국과 북한의 정보당국을 오가면서 돈벌이하는 간첩이 주인공. 생계형 간첩. 네, 네 그럼요. 그 영화 제목이 뭐였다. 그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영화를 보면서 국정원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것도 궁금하고 하나는.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런 게 고첩이 있다고 고정간첩이 있다 그러는데 네. 뭐 정말 2, 3만 명 있는 건지 그러게요. 하나도 없는지 네. 좀 있는지. 근데 네.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거의 6개월 동안 네. 탈북자가 그 누구의 조력도 받지 않고 거의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공포했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조작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미국에 갔는데 공항에서 생김새가 그냥 탈레반 닮았다는 이유 하나로 네. CIA에 끌려가서 관타나모에 끌려가서 6개월 동안 그 구금된 상태에서 그 누구도 부를 수 없고 전화를 통할 수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게? 제가 미쳐버리는 거죠. 국외 여행을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네. 미쳐버리는 거죠. 이거는 인권 차원에서도 그럼요. 국가인권위원회나 뭐 변호사들이나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죠. 비밀기관이라는 거예요. 저 시흥에 있는 중앙합동신문센터 가면 정말 영화에 나오는 시설 같은데 높은 담에 높은 철조망이 있고 국정원 요원들이 총 들고 이렇게 지켜요.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무도 들어가 본 사람이 없어요. 외부인이. 내부 관계자와 탈북자 말고는. 대한민국에 그런 곳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탈북자가 들어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이건 좀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손질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이 방송 통해서 요구하는 바이고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는 것처럼 최소한이라도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조력할 수 있는 거라도 그렇죠. 어떻게 해야죠. 이건 제도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인권 침해나 구타 가혹행위 공문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접근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도 좀 답답해서 국회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끈질기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좀 이 방송을 듣고 한번 움직이기를 고대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창익 국장과 이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 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동안 그 갇힌 상태에서 탈북자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확고하게 듭니다. 아무리 특수한 사안이고 특수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거기서 지켜야 될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근데 탈북자를 무슨 범죄인 내지 간첩 취급을 하면서 사실상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고 자기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권 문외한이 보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도적으로 반드시 그리고 빨리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